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디지털에서의 유신재입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 주제를 KRW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잡았는데요. 요즘 워낙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외환거래와 자본이동을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규제 체계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크로스 보더가 가장 큰 강점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좀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왜 도입을 하는 것이냐, 뭘 하려고, 무엇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냐라는 좀 목표가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좀 계속해서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 좀 발전적인 논의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종승 대표님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승입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하면 힘들어지니까 좀 더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시작된 지 거의 이제 반년이 지났죠. 올해 초부터라고 생각하면 8개월, 9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또 법안도 여러 개 올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진척이 일어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여러 논쟁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금융당국, 한국은행 포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이제 표명을 했고 또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이게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내국에서 사용하는 거,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랑 그다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유스케이스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결제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디지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준비 단계이지만 CBDC 기반의 예금 토큰이 뭐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논의가 많이 있죠. 반면에 이 해외 사용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게 또 중요한 유스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이 규제 상황에는 또 맞지 않은 부분이 꽤 큽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원화는 역외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원화를 사거나 파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국내 원화 이제 현물 시장이 있고 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경우로는 NDF라고 해서 차익 선물한 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차익 선물한 거래 시장이 있고 현물 시장보다 더 클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 NDF 시장에서의 이 환율이 오히려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꽤 오랫동안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외환 이제 선진화 이 차원에서 이 거래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국내 현물 시장에서 원화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했죠. RFI라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부분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과연 원화의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면 이제 국제 사용에 가능한 거냐?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더 덧붙이면은 현재 원화의 이 수출에서 우리가 원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2.3%, 수입은 6%대, 6.12% 정도 되는데 되게 미비하죠. 대부분 다 기축통화의 달러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자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우리 원화를 국제적으로 사용되게끔 하자는 어떤 목표와 함께 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원화 국제화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들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로 삼고 계획을 해보자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요. 좀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을 제가 기억하는 것들 뭐 간단하게 좀 간추려 보자면 자본 유출, 그리고 통화 정책의 유효성 저하, 그리고 환율 통제력 훼손 같은 우려들을 주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모두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이슈라고는 생각하지만, 근데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한다면 한국은행 스스로도,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 스스로도 좀 워낙 국제화를 좀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우려 때문에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워낙 국제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뭐 요원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다고 또 그 우려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 그래서 그 한국은행이 주로 제기하는 좀 우려들에 대한 들에 대응하는 스테이블 코인 설계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통화 정책과 이제 외환 정책을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통화 정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 이 시중은행들의 거기에 따라서 예금 금리, 대출 금리를 조정을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런 단계를 통해서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기존에 한국은행이 해왔던 그런 통화 정책들의 실효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려사항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사실 규모가 예를 들면은 뭐 1조 이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통화 정책상 영향을 미칠 요소가 꽤 큽니다. 뭐 일예로 들면은 만약에 준비자산 얘기는 또 이따가 하시겠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가 10조 원 정도이고, 그리고 그 10조 원의 준비자산으로 예금이 다 쓰인다라고 하면, 그 예금은 보통 이제 시중 창출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10조 원의 예금이 있으면은 뭐 최소 60조 원 이상의 시중 창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데, 그게 준비자산으로 묶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우려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60조 원의 유동성이 묶여버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예를 들면 신용승수 6.5% 정도 이제 계산했을 때고, 실제 우리나라 전체 뭐 통화승수 계산해 보면은 10배가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뭐 조금 더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제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의 자금이 묶이게 되면 50조에서 100조, 뭐 최소 60조 이상의 자금이 유동성이 준비자산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금리를 인하해서 뭔가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했던 한국은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어떻게 제거할지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준비자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또 준비자산으로 만약에 우리가 단기국채는 없지만 단기국채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이제 유동성 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정책적 수단들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어떻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유동성,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애초에 목표했던 바에 부합하게 되느냐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환매 과정에서 개입하는 게 하나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환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 또 환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면, 실제 기준금리 이제 변동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의 변화가 생길 때 거기에 맞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원화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들이 이 정책이 코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지금에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막연히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환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환율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이제 결정된 환율 현물 시장에 있고 NDF 시장에 있죠. 근데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역외에서 다른 거래소나 덱스에서 상장이 되면
이 환율이 결정되는 경로들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은 해외 거래소나 덱스에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량 매수 매도가 일어나고 또 NDF 시장과 현물 시장을 같이 거기에 맞게 작전을 세우면 이제 환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예전에 얘기했던 환투기 세력들이 충분히 그런 차익을 만들어서 이를테면 이제 국내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 또는 해외 다른 외부 덱스에 상장되는 그런 경로들에 대해서 사실 통제 장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에 대한 통제들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되고 거래되는 경로에 대한 안정장치들을 이제 필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또 정책적으로도 잘 디자인을 하면 하는데 문제는 이걸 상시에 적용을 하면 또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한계 값을 놓고 그 이상의 뭔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대표님께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원화든 달러든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가상자산이 그렇지만 크립토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좀 기존의 자금 세탁이라든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계 국제 자금 세탁 방지 협회에서 요구하는 그 체계와는 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항상 제기되는 것 같은데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고 좀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할 때에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그 설계에 녹여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나자 팩토리의 김영석 대표입니다. 방금 유신재 대표님 말씀 주셨었는데 이게 미국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 재단, 재단의 일단 그 정책 방향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테더나 서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면 여기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의 자산 동결에 대한 기능들은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는 미국 국토안보부랑 함께 가상자산 추적에 대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를 하면서도 보면 자산 동결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테더사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결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을 범죄로 쓰는 것들은 이미 빠른 속도와 가격에 대한 안정성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을 활용해서 범죄 자금을 활용할 때 쓰는 방식을 보면 믹싱 텀블링이 거의 대다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활용해서 거래소 두세 개를 거쳐서 자금 세탁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범죄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믹싱과 텀블링을 하는 이 복잡한 절차 대신에 자산이 동결되지 않고 자금 세탁이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을 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캄보디아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캄보디아에 있는 거래소로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 이게 자금 세탁에 대한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든 어떠한 불법적인 자금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포커스가 어떻게 맞춰지고 있냐면 거래소 간의 동결 프로토콜이 제일 중요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가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트래블룰이 있죠. 그러면 업비트, 빗썸, 코비, 코인원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을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로 1차적으로 보내지고 그 1차로 보낸 게 다시 2차로 보내서 최종적으로 3차인 그 캄보디아에 있는 거래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1차 벤더와 2차 벤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거래소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동결에 협조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믹싱 텀블링 지금도
고도화돼서 믹싱 텀블링이 복잡하게 되고 또 디파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섞어 쓸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뭐 OTC 시장에서의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속도전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러한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거에 자금 세탁 방지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아마 뭐 그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지갑에 대한 식별된 KYC된 지갑에 대해서 그 KYC된 지갑과 지갑 간에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지갑이 KYC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보내지거나 받을 수 없는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경우도 검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BDC 기반의 설계랑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하는 거 내용을 비교를 해봐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상으로 CBDC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아까 김종순 대표님 말씀처럼 활용도가 국내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하고도 같이 일하고 계신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현대차 공장 사건도 미리 좀 제조업은 잘 모릅니다. 다음으로 저 이병규 이사님께 좀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처음 이제 우리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는 얘기가 한 6개월 전, 7개월 전에 처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야, 우리도 국채 가지고서 우리 미국처럼 미국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현실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는 한국에는 단기 국채 시장이 없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처럼 뭐 70, 80% 갖다가 국채로 담아가지고 리저브를 구성하고 그러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뒤늦게 좀 나중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좀 미국과 같은 형태의 준비금 구성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좀 준비금은 어떤 형태가 좀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페이에서 일하고 있는 이병규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네요. 아직은 좀 제도화되고 있는 내용이라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서클 같은 경우는 뭐 은행 예치금이나 미국의 단기국채, T빌 같은 단기국채 위주로 뭔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는 그런 미국과 같은 단기국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그런 약간 비슷한 그런 준비금 구성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방식으로 뭔가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면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금융당국에서 그 이용자 보호 자금 가이드라인 그리고 곧 시행 예정인 그 정산금에 대한 외부 관리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안전자산이란 결국 은행 예치 그리고 높은 등급의 국공채 또는 뭐 은행채, CP 약간 이런 자산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자체를 은행 예치금을 기본으로 하고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그러한 국공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구성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반영해서 비율이나 구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준비금 수익률이 뭐 테더나 서클에는 한 4%, 5% 정도로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좀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좀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세 분 모두 좀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우리가 발행했을 때 그 규모가 뭐 얼마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뭐 복잡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리스크라고 뭐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좀 상상 또는 예측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 그 발행 사업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자가 써야 하는 좀 최소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최소 돈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준비금을 운용해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좀 예상 수익,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거칠게라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게 해서 좀 대략 발행사당
우리가 수주가 맞으려면은 최소 이 정도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이 돼야 일단 이게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최소 수준의 좀 그 발행 규모,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라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윤곽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벤치마크가 된 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규모를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좀 세 분 모두 좀 각자 좀 예측을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역시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발행량을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역시 발행사나 유통사의 사정이라든지 재반 상황에 따라 좀 많이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말씀 이미 주셨지만 몇 가지 지표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발행사의 최소 비용 구조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스템을 어쨌든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런 재반 비용들이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규제를 뭔가 좀 준수하기 위한 그런 약간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이 뭐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최소 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들어간다면 이런 비용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질문에서 나왔지만 수익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예측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3%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300억의 수익률을 생각해도 한 1조 이상을 발행을 해야 그 정도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수천억에서 한 1조 정도의 뭔가 좀 발행은 뭔가 예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요라는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뭐 결제 수단 또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네이버페이가 어쨌든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선불 저장 지급 수단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봤을 때 어쨌든 그 수조 뭐 4조에서 한 5조 정도의 뭔가 선불 충전금 뭐 잔액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그 약간 1조 이상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유통이 되거나 뭔가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사용처나 활용도에 따라 뭐 좀 더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예측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 조심스러운 내용은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미카 기준이나 각 국가별로 난이도가 높은 규제들을 따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본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할 것 같아요. 2%를 생각할 것 같고, 결국엔 자본 준비를 2%로 책정을 해놓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최소 자본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JV를 설립할 때 최소 자본금은 지금 우리가 법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5억, 50억이 아니라 필요한 자금은 300억에서 1000억 사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서서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USDT랑은 달라요. 미국 국채는 수익률이 높죠. 우리나라 국채가 2.65, 2.67인데 이거를 그걸 다 은행에 예치해서 국채에다 투자를 한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환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못 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근접하게 운영을 해서 예금 지급 준비를 위한 예금을 30% 정도 잡고 70%를 국채에다 넣는다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2%를 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운용 보수를 또 떼가고 뛰고 못 뛰고 차 뛰고 포 뛰고 하면 실질적으로 은행에다 맡겨갖고 재단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약 80에서 90bp 정도, 그러니까 0.8에서 0.9%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1조 5천억 정도가 발행을 했을 때 약 그 자본금이 딱 300억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자본 준비를 2%로 했을 때 1조 5천억을 발행할 수 있으려면 자본금은 300억이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이랬을 때 1조 5천억에 대한 이자 수익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약 120억 규모예요. 그럼 0.8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이 초기에 세팅하고 마케팅하고 여러 가지 홍보나 관련 AML이나 이런 것들 도입하고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 자본금 300억에 발행 가능한 게 1조 5천억 규모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냥 똔똔인 상황인 거죠. 재단이 적자가 나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최소한 이거는 어느 정도가 유통이 돼야 되냐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정도 사이드의 목표에 달성할 수 없는 곳은 스테이블 코인 JV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찍고 1조 5천억이 거의 본전 수준인데 한 3조 정도 하려면 자본금 60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본금 600억 들여가지고 우리 물론 미카 기준을 따라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봤을 경우에요. 그러면 3조 정도를 유통을 담당할 수가 없고 발행과 유통을 담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JV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본금 그 JV 성격의 최소 자본금 5억, 50억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그냥 말 그대로 동네 상품권 찍어내는 수준밖에 안 될 거고요. 왜냐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자본 준비를 2%로 한다고 했을 때 5억 갖고 발행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1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냥 상품권 수준으로밖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표치를 달성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게 나올 것이냐. 이게 더 포커스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김종수 대표님 좀 덧붙이실 말씀 주시면. 네, 이미 최소 기준에 대해서는 네, 두 분 말씀을 잘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코멘트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이제 매크로하게 보면 달러 같은 경우에 달러 전 세계 유동성의 이제 1%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1%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달러 M2 유동성 대비 1.07%, 1.1% 가까운데 이것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M2 유동성이 한 4,2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4,200조 원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1% 되겠냐? 그렇게는 쉽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최대치가 40조 원 정도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에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냐? 뭐 미니멈 1조 이상이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가 전체 GDP 대비 M2 유동성은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이제 풀린 자금이 많다는 거죠. 이미 그 달러 대비 거의 이 2배 정도가 이제 높은 수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개수를 이제 산정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추산을 해보면 전체 우리 이 M2 유동성 대비 0.2% 정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질 수 있는 잠정적으로 전체 시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8.5조 뭐에서 10조 사이가 되겠죠. 이 정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전체 시장인데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외환 쪽, 그러니까 외국과의 거래할 때 사용되는 게 만약에 이 중에 50%라고 하면 한 5조 원 정도가 되겠죠. 이게 연간 한 3회에서 5회 정도가 회전이 된다고 했을 때 한 15조에서 20조 원이 외국과 거래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할 때 원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규모가 한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렇게 워킹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세 분 말씀 들어보면은 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짠 비즈니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지금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희망하고 하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면 그렇게 짠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 가지고 좀 얻어낼 수 있는 혁신 또는 소비자 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좀 베네핏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씩 하고 하는 걸로 토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자금 회전율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일 묶여 있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풀린다고 생각했을 때 회전율이 높아지는 게 엄청난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과 거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외환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환 해칭 비용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모로 산정을 해보면 이 이제 1,000억대 이상의 이 말 그대로 코스트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 내부 자금의 회전율 높인다는 관점, 그리고 이제 외국과의 거래할 때 환 리스크, 뭐 환율, 환 수수료, 그리고 환 해칭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95%를 결제해서 쓰는 게 아니라 크립토의 트레이딩이나 크립토에 있는 투자 자산용으로 사용을 하지 사실 결제에 쓰지는 비율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5%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원래 이 크립토 생태계에서의 크립토 금융에서의 확산이 결제로 내려오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저런 명분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제서부터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일단 크립토 생태계에서의 이 MS 마켓쉐어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스테이블 코인이라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널리 오랫동안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러한 크립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웹3에 대한 플랫폼 뭐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웹3 결제용으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디파이 생태계라든지 국내에서는 좀 더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결제가 전문인 회사에서 지금 업비트와 같이 스테이블코인 협업을 하셨다는 게 좀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의미심장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두나무라는 국내 최대 이제 거래소와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협업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맞는데 아직은 사실 양사 모두 그 규제 방향성이나 뭐 제도가 아직 정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희가 어떤 부분을 뭔가 좀 노력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냥 좀 논의 중이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양사의 협업은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소비자에 대한 결제 편의성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빠른 정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자산의 뭐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